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오부제에 대한 논란이 매우 거셉니다. 본인이 직접 일주일에 한 매에서 두 매만 살 수 있게 제한해둔 조치에 대해서 노약자들은 마스크 사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구매해주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이죠.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이 사실상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인은 일본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 일본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중국에 대해서 못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유아도 노인도 와서 줄 서서 살아. 정부의 대책 마스크 요일제. 다음 주부터 준 배급제 실시되죠. 수출 전면 금지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1인당 일주일에 최대 2장까지 약국 등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약국에 이제 줄 서야 돼요. 미성년 자녀나 거동 불편한 노인도 직접 와라. 휠체어 끌고 와라. 줄 서서 사라. 대신 사주는 것 금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은 솔직히 말해서 2장 다 못 산다. 1장 사면 다행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대통령 정책실장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김 빼는 소리를 한 겁니다. 잠시 후에 마스크 논란. 오늘 도시구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고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일본도 걸어 잠갔습니다.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한국인 입국자는 2주간 격리시키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자 효력도 정지합니다. 무비자 입국도 중단하겠다. 한국발 항공기 착륙 장소도 제한하겠다.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를 꺼내 든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은 마찬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일본도 중국에 대해서 급기 한국에 대해서도 이런 초강력 조치를 꺼내는데 우리나라는 왜 중국인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못 꺼내느냐라는 여론이 될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던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발끈하고 나선 것도 뒷말이 맞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북한의 백두남매 뭐하는 행동이죠? 김여정이 독서를 하고 이튿날 김정은 오빠가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위로의 메시지, 코로나 이겨내라는 화이팅의 메시지였습니다. 이틀 전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은 청와대를 향해서 전능하다, 개다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 오빠는 며칠 만에 이렇게 말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조련술이다. 한국을 길들이기 기술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냉온탕을 반복하는 이 북한의 메시지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집중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메시지에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한 달간 여행사의 예약 건수가 오늘 조선일보 경제지 1면 헤드라인입니다. 0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행사 93곳이 폐업을 했다. 조선일보는 취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정부 지원금을 급하게 신청한 여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 한번 보시죠. 얼마 전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나서 우리가 전 정부보다 잘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훨씬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자화자찬했던 대화 내용이 선명한데 그 메르스 때보다 여행사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메르스 때보다 사망자가 이미 지금 늘어났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의문. 그렇다면 현 정부가 자화자찬했었던 우리가 지난 정부보다 잘했다. 과연 지난 정부보다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판단을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홍준표, 김태호, 이주영. 쟁쟁한 현역들 공천 탈락했습니다. PK의 빅3를 한꺼번에 정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야비한 정치한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과연 마스크를 살 수 있을까? 궁금할 겁니다. 마스크와 정책에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인 의견을 내줄 수 있는 고려대 약학대학교의 김정희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를 경영해 본 분입니다. 정무부시장 출신의 김영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고시 3관왕 출신 천재 국회의원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전직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의 장영 교수님, 대한민국 심리학계 대부 최청호 박사님도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금지. 일본이 사실상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에게 한마디 못하더니 일본에게만 그러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고육책. 정부가 마스크 대책 발표했습니다. 차량 오부제도 아니고 마스크 오부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퇴짜. 컷오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메르스대를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도 60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단 통계 수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앞자리가 5였는데 오늘 돌직구쇼에서 확진자 수 6,088명, 467명이 늘었고 사망자도 7명이 증가해서 42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메르스 때 사망자가 39명이니까 메르스 때 사망자보다 벌써 코로나19의 사망자가 넘어선 거죠. 앞으로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만약에 사망자 수의 변동이 있다면 얼마만큼 변동이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국내 19 코로나 확진자 전국 시도별 현황을 보면요. 대구가 4,327, 경북이 861, 경남 74, 부산 92, 서울도 100을 넘어섰고 경기도 100을 넘어섰습니다. 103, 110, 충남도 86. 계속해서 수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하나씩 보실까요? 서울 42일 만에 환자 100명 넘었고요. 용산구에서 6차 감염의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경남의 창녕군의 동전 노래방. 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개학 연기돼서 다 저 동전 노래방 PC방 간다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현실로 6명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고요. 경북공학원 푸른요왕원에서도 45명이 하루에 집단적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경상 경북 확진자 40% 차지하고 대구 청도에 이어서 세 번째 특별관리지역으로 경산이 지정이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전공하신 김정희 교수님 오늘도 나와주셨는데 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메르스 때보다 넘어섰다는 것은 메르스보다 코로나19가 치명적이다라고 풀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선에서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치사율이 한 35% 정도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때 2015년 때는 20% 정도였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0배 이상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걸려도 돼, 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산술적인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치사율이 낮다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까지 누적 그 사망자가 메르스 때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망 추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사망자가 안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제 그 봉화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이런 요양병원 같은 데는 연령도 높으시고 그리고 기저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도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고요. 어제 60대의 비교적 젊은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사망한 분. 네네. 그렇다 보니까 결코 뭐 이게 치사율이 산술적으로 낮다라고 그래서 안심할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확진자 수도 훨씬 많고 사망자 수가 메르스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신 거고요. 그 케이스 중에서 어제 저희가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특히 개학이 3주간 연기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집에만 있기는 답답하니까
노래방, 예, 동전 노래방, PC방 이런 데로 몰려들인다. 그게 방역의 허점이다. 동아일보 채널A가 메시지 냈는데 지금 경남 창녕군 코인 노래방에서 6명 집단 감염 사례가 하루 만에 바로 나왔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계속해서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김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신천지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그래서 뭐 사태가 안정화될 거다라는 또 막연한 낙관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비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됐고요. 더군다나 우리 보건당국이 놓치고 있는 부분, 지금 동전 노래방 같은 경우 이렇게 방역의 사각지역이 있는 부분을 지금은 면밀히,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한 어떤 그 인력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지금 완화됐다라고 그러면 그 인력을 이런 사각지대,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많은 돌직구쇼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숙주가 없이도 금속 쇠붙이에서 최장 3일을 생존할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보다도 이 쇠붙이, 마이크의 이 앞부분, 헤드 부분 같은 쇠붙이에서 숙주가 없이도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코인 노래방 같은 게 더, 동전 노래방 같은 게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제 저기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튼 누르는 거, 거기에도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고, 뭐 가장 위험한 게 마스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인 노래방 자체 공간이 마이크?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정 부분의 비말들이 앞 사람이 감염자라고 그러면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뭐 빨리 낙하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로 뒷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공기를 또 마시는 예.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어떤 뭐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감염자라면 여러 가지 그런 대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또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환경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20대 청춘들이 대형 클럽에 마스크도 안 쓰고 옹기종기 모여있다. 제가 직접 르뽀로 갔다 왔잖아요. 메인 뉴스 김진일한데에서도 제가 이 위험성 경고했고 어제도 거듭 말씀드렸는데 서울 강남과 홍대 등의 대형 클럽들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는 당분간 클럽 문을 열지 않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은 다행인 거죠. 클럽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어려운 결심을 해준 것에 대해서 또 저희 보도 이후에 그런 결심을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중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빗장 매우 강력한 빗장입니다. 4가지 조치가 한꺼번에 꺼내들었는데 아베 총리께서 5일부터 한중 입국자는 2주간 격리하겠다. 무조건 격리하겠다. 그러니까 3박 4일 일본 갔다 와야지 했다가 2주간 발목 잡히고. 두 번째, 비자 효력 정지, 무비자 입국도 중단됩니다. 한국발 항공기의 착륙지도 제한합니다. 아무 데서나 착륙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한일 간 선박 여객 운송은 정지됩니다. 사실상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꺼내든 거고요. 이건 중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치라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연기되면서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어졌고 한국과는 어차피 관계 안 좋아서 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본이 의견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관광객 감소 타격 감소하고서라도 올림픽 개최 분위기 만들겠다라는 일본 아베 총리의 초강수 카드. 일본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다급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본에 가는 길이 막히면서 유학생부터 기업인까지 직격탄을 맞았다는 내용도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일 기류 속 작년 방일 한국인이 558만 명, 상당히 많죠? 유학생, 비즈니스 등 기본적 방문 수요 때문인데 이번 조치로 직격탄. 일본 조치를 명분 삼아 미국도 시한부로 입국 금지 가세할 가능성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건 김영주 의원님. 네. 한편으로는 아주 서운하기도 해요. 야, 한일 간이 아무리 티격태격 하더라도 일본에 큰 지진이 있을 때 가장 발벗고 나서서 그래도 도와주자 한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데 일본마저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서운함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 초기에 못한 걸 일본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주 의원님. 예.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가 더 난처한 입장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일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도 전 세계처럼 동일한 자국의 어떤 그 국민들의 방역, 안전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만 비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의 국가가 그런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물론 강경화 장관은 이제 국회에 나와서 보건 의료 체계가 안 좋은 나라들이 주로 그렇게 하더라 한데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할 말이 없어졌다. 할 말이 없어졌다. 이제 일본도 지금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이 실제로 올림픽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뭐 기간이 있다. 이렇게 답변으로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본도 뭐 아직까지는 네. 여러 가지 우리에 비해서 말하면 테스트를 적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50명씩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서서히 이제 지금 우리가 6천 명이면 일본이 지금 1,000명이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어디 하나 지역이 만약 뚫릴 경우에 올림픽은 물 건너 갔나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거고 예. 실제적으로 아베 자체도 사실 국내 정치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예, 그런 차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을 신경 써서 중국하고의 문제가 고민이었는데 중국 문제 해결하니까 한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이 그런 조치를 취한 데서 일본에 대해서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편으로 좀 생뚱맞은 부분이 생뚱맞다. 있는 거다. 다른 100여 개 국가가 하는 데 있어서 국가로서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냐. 예. 다만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국민 감정에 비춰서 말하자면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그럼 중국은 그런 게 없냐, 다른 나라는 없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난처한 입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 정부, 우리 정부의 반응도 좀 취재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맞불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엔 말 못하더니 일본엔 맞불 대응. 외교부가 어제 오후 4시쯤 일본이 한국인을 사실상 입국 제한을 했다라는 걸 일본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뉴스 보고 알았다. 이건 좀, 예. 밤늦게 주한 일본 공사 불러서 항의, 맞불 조치 등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굉장히 감정이 섞인 얘기를 논평을 냈습니다. 일본이 우리만큼 투명할까? 일본 발표 보고 정말 실망스럽다. 심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 오늘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맞불 조치가 나올 것 같은데 물론 고승덕 의원님, 네.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정부 편이죠. 당연히 우리 정부 편이죠. 특히 어려울 때는 대통령 편이고 정부 편이죠.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마 국민들도 아니 일본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국민들의 마음은 아마 이거 아닐까요? 아니 김상조 실장 저 발언 보면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조기에 했더라면 의학 전문가들의 권고대로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졌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말 못하면서 왜 일본만 갖고 하지? 이런 의문들. 네. 그런 의문 갖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 뭐, 당연한 거죠. 중국에서는 그 정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문 밖에 강목으로 지금 못질해가지고 감금시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한다. 사실 중국이 시진핑 국가 아닙니까? 시황제라고 지금 하는 마당에. 강목은 물론 네. 그 일부 주민들이 한 것으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만 보민 딱지 문제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 상해라든가 또 주요 도시에서도 사실상 그 뭐 여러 가지 그 입국 그 격리라든가 예. 보탕을 먹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맞불 이런 이야기도 없는데 일본에 대해서만 맞불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역시 왜 또 중국 눈치를 역시 그렇게 많이 보나 하는 걸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제가 볼 때 이건 그 어떤 방역의 문제, 우리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맞불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한중일 이 맞불 해가지고 서로 문 닫아 걸기 시작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경화 장관이 할 일은 뭐 맞불이라든가 강경해서 우리도 일본 사람들 안 받겠다 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그 정말 외무부 장관으로서 이때 정말 한중일 외무부 장관 회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서로 원만하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협력과 어떤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자. 또 외교 이런 것들도 어느 나라는 받고 어느 나라는 안 받고 모양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정부가 우리나라 방역 또는 의료 수준 세계 최고라고 하는 마당에 정말 우리보다도 못하다고 우리 국민이 느끼는 중국, 그리고 또 일본도 지금 의료라든가 방역 시스템 우리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빗장질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존감이 너무나 상한다 이거죠. 국민의 자존심 문제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본에게 하는 행동, 중국에게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더 궁금한 건 과연 내가 마스크를 살 수 있느냐? 노령의 우리 부모님 마스크 쓰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 어린 우리 아들, 딸 마스크 쓸 수 있게 되느냐일 겁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을 한참 늦은 고육책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정부가 어제 대책 발표했어요. 마스크 오부제. 마치 차량 오부제 같이 요일을 나눠서 내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요일이 아닌 날에는 마스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당하는 요일을 놓쳐버리면 마스크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주간. 함께 보시죠. 어떻게 살 수 있나? 복잡하니까 조금 천천히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일주일에 1인당 2장씩으로 제한됩니다. 일주일에 3장 못 사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서 요일별 구매할 수 있는 오부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1년생과 1986년생, 1971년생과 1976년생은 월요일, 82년생, 72년생, 87년생, 77년생은 화요일, 수, 목, 금 이렇게 쭉쭉쭉쭉쭉 되고요.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간에 못 산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 가셔야 합니다. 신분증 깜빡 놓고 집에 두고 오시면 마스크 못 사요. 자, 궁금증 1. 내가 출장이 있어. 내가 야근을 해. 내가 새벽같이 가야 돼요. 해당 요일에 못 샀어요. 감기 걸렸어. 그러면 그 주엔 못 사요. 다음날 가도 못 사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을 노려야 하는데 주말은 그 주에 못 사는 사람들이 왕창 간다. 그리고 약국은 주말에 여는 약국보다 안 여는 약국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궁금증. 80대 노인인데 자녀가 대신 사줄 수 있느냐? 못 사요. 못 사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도 직접 와야 돼요. 아들, 딸 대신 못 사줍니다. 신분증 가지고 줄 서야 돼요. 세 번째, 어린 아이들도 줄 서서 직접 사야 하나? 네. 어린 아이들 직접 가야 돼요. 부모가 자녀 마스크 살려고 해도 어린 유아 데리고 가야 돼요.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까지 띄어가야 돼요. 진짜 내 아들, 딸이 맞는지 직접 데리고 가야 됩니다. 대신 못 사준다는 것. 이게 마스크 오부제의 핵심입니다. 장희영 교수님. 누가 내셨다고 또 막 기사에 나오던데요. 저 아이디어 누가 냈다 막 이렇게. 실효성이 있어 보이세요? 혼란이 이걸로 막 줄 거, 와, 그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줄 5시간씩 서고 헛발질 할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디어구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머리 싸매고 고민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거라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식약처 관련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직접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설명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앞서서도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전하고 오면서 그러니까 큰 도로가 막혀서 제가 동네 길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약국마다 줄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인 분들이 줄을 그 시간부터 서 있는데 7시 막 이때부터 서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물론 저 앞에 서 계신 분들은 사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 뒤에 계신 분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걱정까지 하고 오면 저도 마스크가 없죠.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작에 이게
필요하신 분들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유 있게 있는 분들이 이런저런 대안을 내놓다 보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헛발질을 하거나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제안을 좀 하자면 5시간 줄 서고 헛걸음 해보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이런저런 대안들을 물어봐도 좋을 것 같고 어제 김재인 교수님이 주민센터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이야기 하셨을 때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식의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인력 수급 문제, 주민센터 감염 가능성, 지역별 편차, 물량 확보가 부족한 점 등등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도 지금 와닿는 게 아닌 게 주민센터 감염 가능성? 어차피 밖에 줄 서게 하면 되잖아요. 약국처럼. 주민센터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면 약국, 농협 이런 데 감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인력 수급 문제? 지금 우리가 뭐 하루 종일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짝 소진하고 끝나요. 거기 몇 사람만 가서 서 계셔도 사실은 돼요. 그리고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센터 활용해서 자신들이 알아서 수급을 해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지자체도 있고 혹은 그 제조사와 시민들을 연결시켜주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이미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근데 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보다도 조금 항상 부족한 듯한 이 아이디어들이 나올까? 저는 그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거는 알겠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최창호 박사님,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확 드는 게 저도 이제 부모님 계시고 제 어린 영유아 자녀 키우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많은 저 같은 부모면서 자녀인 분들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젊은 내가 줄 서자. 내가 내 요일에 줄 서자. 나에게 살 수 있는 할당량이 2개잖아요. 운 좋아서 그 주에 2장을 내가 획득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장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드릴 것 같고 나머지 한 장은 어린 영유아 자녀를 채워서 어린이집이든 보낼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쓸 건 없다는 거죠. 나와 내 아내가 쓸 건 없다는 거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위축감 국민들에게 들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좀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위축감, 불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불신, 그러니까 신뢰를 잃는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높아심 때문에 그러는데 네. 제가 뭐 답변을 유도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전문가로서 아유. 그런 생각이 드신 겁니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자체가 한 얘기예요. 이거 모순된 정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일주일에 2장이면 1억 장이 필요한데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봤자 일주일에 5천만 장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장을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 못 오게 만든 거예요. 불편하게 해서 그래서 그 안 온 사람들 걸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 말은 좋게 하죠.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럼 거동 불편하고 노약자 유모차를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애기 엄마들이. 저도 막내가 5살밖에 안 돼요. 맞아요. 늦둥이에요. 네, 데리고 가서 그걸 확보한다. 저도 일반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우체국과 농협에서 한 장씩은 또 살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짜낼 때 대만에서는 그렇게 한다더라. 어제 뭐 그런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대만에서는 실제로 IT 장관이 여자인데 오드리 탕이라고 마스크 앱을 3일 동안 개발을 해가지고 어디 약국에 몇 장이 있고 몇 시에 수급이 되고 해가지고 그 줄 서는 게 없어졌어요. 대만은. 처음에 일주일에 한 장을 주다가 지금은 2장을 주는데 얼마에 주느냐? 200원씩에 그걸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또 1,500원이에요. 그러면 이 1,500원을 받으면서 줘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이런 건 무료로 다 줘야죠. 왜 기장군 시골의 기장군만큼도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 거기는 미리 55억 들여가지고 사들여서 무료로다가 10장, 25장씩 지금 배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물론 고생하고 어려움에 처한 건 사실인데 예. 2, 3일만 고생하면 IT 전문가들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은요. 기존의 총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숨어 있어요. 그거를 플러스 100원이든 마진을 조금 줘가지고 아니면 그 마스크 최종 가격을 빨리 고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는 1,000원 이상을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1,100원에는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1,100원, 1,200원 이상을 받으면 그걸 우리가
선거 때 밥을 얻어먹으면 신고하면 50배의 벌금을 물듯이 그 마스크를 판매한 사람을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총판들도 팔지도 못하고 아니 빨리 풀어야 될 것이고 이거를 늦추는 게 아니라 빨리 주말이라도 시행을 해서 마스크 앱 개발 그리고 어플 개발 그리고 마스크 최종 가격제 그것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예. 지금 이것을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예, 물론 지금 최청호 박사님 발언 중에 이 정책은 모두에 하라는 것이다라는 정책은 최 박사님 개인 의견이다. 누구든지 요일은 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정책을 들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두 개라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써야죠.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구할 수 있으면 지금은 전혀 못 구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약국가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서 어린이도 지금 안 보내는 분인데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가족에도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바깥 출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가족이 해결해 줘야죠. 그 정부가 그것은 정책이 잘못한 거죠.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작정 와서 달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혼란이 많이 일어나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인 교수님, 이게 정부의 고육책이에요. 많은 고민 끝에 물론 정부의 어려움도 이해합니다만 이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지금 일단은 너무 불편합니다. 일단 요일제로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날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살 수가 없고 주말에는 일찍 닫거나 안 여는 약국이 많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못 사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저도 이제 해당 날짜에 약국을 가야 되는데 어느 약국을 가면 살 수 있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 약국 가면 살 수 있나? 근데 가면 여기 마스크 다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약국을 또 찾아서 전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방금 전 영상에서 약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DUR 시스템, 그러니까 약국 가시면은 처방전 갖다 주면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모니터하고 확인하시잖아요. 예.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한두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일반 환자하고 마스크 구매자랑 섞이게 되면 그 좁은 약국에 굉장히 혼란해지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약국도 밀폐된 협소한 공간이에요. 다수의 사람이 여기 와서 모이게 되면 거기서 또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환자랑 더불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노약자들이 과연 마스크를 제대로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장씩 살 수 있다는 이 골자에 대해서 대통령 정책실장인 김상조 실장은 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한 당일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2장씩 못 사실 거다라고 김 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거면 왜 그렇게 정책을 발표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김상조 실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족 증명서를 갖고 오시면 아이들 끝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모든 가정에서 가족 수만큼 1인 2매씩 구매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2장씩 드리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약속이 또 한 번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 될 거고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좀 덜 필요하신 분은 좀 불편함을 참으시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참여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정부 지금 김영주 의원님, 네. 결국은 모든 국민에게 2장씩 못 드릴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안 필요한 분은 좀 참아라 라는 메시지까지 나왔어요. 국민들에게 마스크 사지 말고 좀 참아라. 실제로 보면 적절합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사람이 마스크만 쓰라라고만 얘기를 했지 다 쓸 수 없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참으라고 얘기하면 사실 국민들이 불안 심리가 더 가중되고 사재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처음부터 그 부분이 말하자면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핸드폰이거든요. 디지털 바우처로 마스크 바우처를 주면 돼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을 가져오거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고 갈 게 아니라 아예 건보 같은 데서 자기가 신고해서 바우처를 받아서
QR코드 방식으로 해서 마스크 하나씩 딱딱 갖고 가면 동사무소든 농협이든 갖다 대면 그것 순대로 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 어느 정도는 시장에 맡겨야지 그걸 뭐 딱딱 두 장씩 해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어차피 마지막에 사러 갔는데 그 날짜 사러 갔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못 사는 거죠. 한 주를 더 기다려야 된다. 예.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어차피 한정돼 있는 거니까. 네. 무조건 수요일이라고 가서 내가 63년생인데 수요일날 간다고 해서 그걸 보장받는 두 장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반반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느 약국을 가야 되는지 또 헤매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예 차라리 판매처를 정해놓고 QR코드 방식으로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 봉사대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민간 조직을 이장이라든지 어떤 통장 조직을 이용하든지 새마을 분야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취약계층 고연령자층은 의무적으로 정부가 다 보상해주고 무상으로 주고 개인적으로 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못 살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오늘 동아일보 지금 제목 나가고 있는데 온 가족이 길거리 나와야 하나라는 불만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죠. 대신 사줄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 김상조 실장의 말을 들으면서 고승덕 의원님 나오셨지만 지금 이미 마스크를 사고 싶은데 마스크 물량이 없는 단계. 그래서 정부의 어떤 공적 판매 비율도 지금 8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네. 국민들이 정부의 공적 판매처 말고 다른 곳에서 살 수조차 없는 상황.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마스크 한 장에 명동에 가니까 기다리고 하나 나오는 게 한 장에 4,000원, 5,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거를 과연 5,000원 주고 4장이면 2만 원.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조차도 마스크가 없는 상황인데 김상주 실장 좀 참아라. 네. 안 필요한 분들. 이게 좀 마음에 어떻게 와닿을지가 좀 걱정돼요. 좀 참아라, 국민들한테. 이게 사지 말고. 참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생산량이 1,000만 장이 조금 넘고 정부가 풀겠다는 물량이 아마 1,000만 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일주일에 2개를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저같이 기다리기가 싫어가지고 정말 일주일 동안 못 사러 간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5천만 국민 중에서 4천만은 이제 살아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숫자상으로 따져보더라도 4일에 하나를 써도 빠듯한 그런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거동 불편한 분들은 사러 오지 말고 집안에 계십시오, 외출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뭐 하루에 한 개 사실 공급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정부가 일주일에 2장 준다고 하는 말이 꼼수라는 걸 스스로 이제 이 청와대 실장께서 이제 인정하신 거거든요. 저는 걱정이 정말 이 TV를 보고 계시는 90 오래 되신 저희 어머니가 집 앞에는 지팡이 짚고 가시지만 약국에 사러 가실 때는 이제 휠체어를 제가 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가장 걱정은 힘들게 약국에 휠체어를 들고 갔는데 그 약국의 물량이 떨어지면 다른 약국을 또 가야 되는데 그 수고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결국은 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솔직하게 좀 예를 들어서 80대 이상 노인에게는 일주일에 하나라든가 열흘에 하나라든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김상조 실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도는 시행되죠. 내주에 시행돼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 드러날 것으로 보이니까 기대 반 걱정 반 하는 마음으로 아마 국민들께서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크가 귀하다 보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마스크를 싹쓸이하는, 그래서 브로커에게 값비싸게 마스크를 되파는 일당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 CCTV를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 이분한들한테 좀 서운해요. 물론 범죄자한테 서운하고 말 거 없겠지만 지금 금보다 귀한 게 마스크인데 꼭 이래야만 했을까? CCTV 영상 직접 만나보시죠. 단독 보도입니다.
지금 이분들 7분인데 클릭부터 결제까지 자동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매크로 프로그램이죠. 그 드루킹 재판 때 나왔던 킹크랩에 사용됐던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특가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 1만 장을 싹쓸이 했습니다. 그리고 4배가량 최고 비싼 값에 되팔은 일당 7명이 지금 체포됐고 그 CCTV 영상, 범행 순간의 영상 저희가 포착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건데 고승덕 의원님, 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군요. 마스크가 귀하다 보니까. IT 강국의 강점을 정말 나쁜데 맞아요. 악용을 하는 것 예. 같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악용하는 것도 나쁘지만 사실 IT 강국이기 때문에 적발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 물량이 누가 많이 샀는지 또 경찰도 컴퓨터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드루킹 그걸 좀 악용하는 걸 보는 너무나 씁쓸하고요. 지금 그 검찰에서도 방침이 이 코로나를 이용한 이러한 매점 매석 이건 아주 그 엄벌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제가 볼 때 딱 걸려가지고 구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참 웃지 못할 일도 나왔습니다. 다른 업체가 마스크 가격을 뭐 어쩔 수 없이 올리는 분도 있고 또 이기회다 싶어 올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인상이 되는데 그 가운데 특정 업체만 마스크 가격을 올리지 않고 유지를 해서 참 정직한 마스크 기업이다라는 칭송을 받았던 업체에 한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에 얼굴을 문대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마스크 1만 장이 아깝게도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지금 알바생, 남성 알바생이 본인의 얼굴, 특히 뭐 마스크를 하지 않았어요. 코와 입, 판매가 되는 마스크에 지금 왜 저런 행동을 하나요? 잘 자라 우리 아기. 마스크를 포장하고 하니까 좀 아기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걸까요? 그런데 마스크는 위생이 최고인데 위생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마스크 포장하면서 저렇게 뭐랄까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의 어떤 철없는 행동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면서 결국은 해당 업체가 대표가 사과도 했고요. 아까운 마스크 1만 장이 폐기가 됐습니다. 마스크 업체의 대표이사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총 4시간 분량을 전체를 폐기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9,000개 정도 휴게 시간에 발생한 일이고요. 저희 뭐 어린 학생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너무 교육이 부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생산에만 주력하다 보고 또 제일 큰 책임은 저희 회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가 좀 더 관리를 강화하고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난 다음날 방역 SOS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얼마 전 우리 청와대를 향해서 아주 원색적이고 기분 나쁜 비난의 말을 했습니다. 쏟아냈습니다. 전능하다고도 했고요. 개라고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틀 만에 오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다정한 친서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 화이팅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백두남매, 지금 왜 이럽니까? 윤도한 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습니다. 여동생은 때리고 오빠는 어르고 이게 뭐냐는 겁니다. 김여정 1부부장은 청와대 전능한 사고방식에 경악했다. 사실 굉장히 그 표현은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전능하다라는 표현이 듣는 순간 기분 나쁜 표현이거든요.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딱 누구처럼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뒤에 김정은 오빠가 코로나가 극복을 응원한다. 반드시 이겨낼 것을 믿는다. 대통령의 건강이 정말로 나는 정말로 걱정된다. 라고 굉장히 뭐예요 이거? 병 주고 약 줍니까? 이런 친서를 보냈다는 건데 윤도한 수석은 또 이거를 굉장히 또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친서를 받았고 북한과의 남북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냉온탕 전술. 남주홍 경기대 석좌 교수는 북한의 전형적인 양동작전, 위장전술, 상반된 메시지를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거다. 그러니까 혼란을 준다는 거죠.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은 바라는 게 있을 때 더 강하게 나온다. 완급 조절하면서 정부 길들이게 하는 거다. 라는 인터뷰가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김용주 의원님께서 이쪽 뭐 박사 연구 논문도 계시고 박사 논문도 있고 하니까 일단 물어볼게요. 백두남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뭔 의미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소위 굿캅, 배드캅처럼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굿캅, 배드캅. 예. 여동생은 아주 악한 역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제 선한 역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김여정이 낸 그 논평이 너무 셌다라고 하는 면에서 약간의 말하자면 익스큐즈를 청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드러내지는 않지만 사실은 보건협력을 3.1절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화답하는 거다. 속으로는 말하자면 코로나19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실이 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빨리 우리에게 협력해다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바로 미국이 말하자면 대선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미 관계의 진전이 당분간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 시점 조절을 국내 정치적으로 풀자, 남북 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과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도 한번 분석해보죠. 최창원 박사님,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어제 만나서 막 나한테 뭐라고 하고 화냈어. 근데 다음날 만났는데요. 막 따뜻하게 다정하게 굴면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다정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불같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렇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인격체에서 저렇게 행동을 했다면 경계선적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죠. 뭐냐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선을 넘는다.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뭐 옛날 고두심 씨가 드라마에서 연기했을 때 잘났어 정말 굉장히 매너 있게 하다가 갑자기 충동 조절이 안 되고. 근데 김여정 같은 경우는 부부장은 지금 김정은 친서도 가지고 오면서 눈가에 웃음도 많이 지고 굉장히 아주 그냥 뭐라 할까요? 서글서글하고 이미지 좋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저렇게 나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북한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고 만약에 김정은이 유고 시에는 김여정이한테 물려주기 위한 수순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지만 성격적으로나 이거 대남 관계에 있어서는 문간의 머리 들이밀기 기법이다. 일단 머리를 공격적으로 강하게 들이밀고 양보하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전술적인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의 평화도 중요하고 화해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감사하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가 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거에 뭐 감동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지금 전방에서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을 2발 연발로다 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무슨 개에다 비유를 하고 어린 것에 뭐 비유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걸 다음날 편지를 받았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어떤 방역의 문제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구하고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그 대응에 있어서 지금 뭔가 조금 혼란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지금 반응이죠. 감격할 필요 없다. 전 짧게 조금 다른 시각에 해석을 하자면 북한 김정은, 김여정이 어떤 생각인지를 제가 분석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김여정이 며칠 전에 그렇게 심한 이야기했을 때 청와대에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이렇게 긍정적인 답신이 왔을 때는, 이렇게 뭐가 왔을 때는 좀 즉각적으로 표명을 한 이 부분에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국민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청와대 입장이 그때 왜 김여정 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청와대 입장도 나왔었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바쁜데 우리가 일일이 김여정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전 그 말에 적극 공감했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번에 김정은의 이 여기에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북한에서 이것저것 좀 필요하다는 SOS에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좋게 해석하자면 김여정 말로 남북관계 끝나는 거 아니야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김정은의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보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때 김여정 때도 짧게라도 유관의 표시를 같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북한도 코로나19로 사실상 방역에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이른바 방역 SOS를 보낸 것이다라는 신호도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이런 분석을 하신 분들의 해설에 따르면 북한이 원하는 건 방역 전문 인력도 도와주고 마스크도 도와주고 의료 물자도 도와달라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오늘 실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신문 주민 7,000명 감시 대상자 분류에 차가 격리하고 있다 보도했지만 국제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이 격리 인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방역의 한계를 느끼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지금 고민일 거예요. 김정일 교수님. 네. 예컨대 우리나라도 지금 마스크가 부족한데 김정은 친서 받았다고 우리가 안 그래도 부족한 마스크 아끼고 아껴서 예컨대 북한한테 마스크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정부로서도 방역 SOS에 협조하고 싶은 마음도 한켠 있겠지만 우리 상황이 사실상 부족한데 이거 선뜻 도와주기도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 지역에서 상당한 수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예. 그 데이터도 실제로는 진짜 확진자가 맞는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축소한 거 아닌지 이런 의혹이 계속 있는 반면에 실제로 왔다 갔다 이제 교류를 하면서 분명히 북한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을 거로 보이고 그 방역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지금 상당 수준 확산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친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역에 대한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일환으로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도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뭐 도움의 손길 여유가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손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공개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감염자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의견을 해보면 WHO에서 조만간에 그 이른바 팬데믹 대유행을 선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WHO의 영향을 가장 많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조차도 지금 손을 잘 못 쓰고 있거든요.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팬데믹이 선언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팬데믹이 뭡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대유행. 지금 팬데믹은 선언할 때 6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은 마지막 6단계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이제 6단계가 접어들면 과거 신종플루처럼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정말 거거든요. 비상상태를 선포할 네네. 수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최근에 나온 결과가 돌연변이가 나온다. 그리고 미국 연구진에서도 과거 이제 초창기 때 1월 달에 우한에서 나온 바이러스하고 지금 2월까지 전 세계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들의 유전자 시퀀스를 분석했더니 돌연변이가요? 예, 돌연변이가 100건 가까이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심각한 거는 그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할 때 그 세포 수용체랑 결합을 하는데 거기에 3건의 돌연변이가 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더 분석은 필요한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예. 전파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물론 이러한 경우에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보통은 이제 병원성 같은 경우는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99%는 1%는 다시 높아지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상황인가 북한도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됐을 걸로 추정을 하고 전 세계도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보다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있을 거로, 그러니까 감염자들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변이가 계속 채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돌연변이가 나왔다. 네. 그리고 100건 가까이는 굉장히 많이 나온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변이를 일으키면서 그 과거의 신종플루가 계절성 독감으로 편입된 것처럼 코로나19도 계절성 감기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총선도 굉장히 로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과 통합당
미래통합당 상황 각각 준비했는데요. 컷오프와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컷오프 상황 함께 보시죠. 동대문 의뢰 민병두 의원을 컷오프 시켰고요. 그 자리에 김남국 변호사를 투입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선의 민병두 의원이 동대문 의뢰서 공천에서 배제, 컷오프가 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청년 우선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조국 백서, 김남국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김남국 변호사 누굽니까? 얼마 전 이른바 금태섭 의원, 조국을 반대한 금태섭을 저격하겠다라고 그 지역에 공천 신청했다가 당에서 야, 남국을 좀 딴 데로 가자라고 한 분 아닙니까? 공천위 관계자는 민병두 의원의 과거 미투 논란 등을 고려했다. 민병두 해당 의원은 어떤 하자도 없는데 공천 배제는 부당하다. 재심 청구하겠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던 문석균 씨가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그 지역에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아빠 지역구에 민주당 간판 안 달고 무소속으로 출마 강행을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역구 내에 문석균 무소속 출마 관련 여론조사가 실시되기로 했다라는 한 조간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당이 나를 돕지 않겠다면 내 스스로 지역에 있는 아빠의 어떤 그런 아빠 찬스로 활용하겠다라는 논란도 현재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승덕 의원님, 네. 문석균 씨 같은 경우는 당과 조율해서 일단 아빠 지역구에 안 나가기로 한번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네, 사실 불출마하는 게 당에 대한 도리가 될 텐데요. 제가 그 대타로 공천한 분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공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당에서도 제가 볼 때 물밑에서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는 약간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개인적 추측이죠. 네,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상 김영주 의원님 네. 논란이 됐던 건 아빠 찬스인 거잖아요. 아빠가 국회의장이에요. 아무 아빠나 할 수 없는 국회의장이고 그 지역에서 오래 하셨던 분, 아빠가 현역일 때, 아빠의 영향이 지역구에 있을 때 아들이 바로 이른바 지역구를 물려받는 것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었는데 민주당 후보로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 논란은 여전한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본인이 없다?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아버지가 없어? 말릴 수도 없고 또 실제로 다만 이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당에서 실제적으로 지역 당원들이 문석균 후보를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당은 정말 그 후보가 약하든 누구든 간에 당의 후보를 지원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나 후보를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당원들이 가서 문석균 후보를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 이것은 해당 행위이고 예. 그것은 굉장히 비판하고 비난해서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문 후보가 끝까지 자기가 선거를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문석균 씨가 공식적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완벽하게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다라는 점이라는 것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를 했는데요. 홍준표, 네, 김태호, 이주영, 걸출한 사람들 다 컷오프를 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홍준표, 김태호 지사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커 보이는데요. 이 부분 감안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고려사항을 감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 이 총선의 의의에 더 맞고 미래를 향한 이 당의 어떤 운명과 더 부합하고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컷오프된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반발을 했습니다. 참 야비하다라고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컷오프됐다는 소식이 나자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올렸어요. 김용호가 직접 전화해서 경선하겠다고 하더니 허허참. 허허참은 홍준표 전 대표 트레이드마크잖아요. 허허참. 참 야비한 정치한다. 라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요. 김태호
전 지사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2월 공천 면접 후에 이렇게 밝혔던 내용이 있거든요. 컷오프 된다면 필요하지 않은 사회에서 컷오프를 강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한다고 하면은 그 차후에 계획이 컷오프 두 번 당할 이유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컷오프를 두 번 당하면 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한강벨트 못지않게 낙동강 벨트도 중요합니다. 고선도 의원님 당에도 계시잖아요. 네, 네. 사실은 뭐 서울 지역구 못지않게 양산을도 사실 험지인데 미래통합당 후보에게는 네. 그 험지에서 컷오프를 당했어요. 홍 전 대표 주장대로 2번 컷오프를 당한 셈이 됐는데 본인께서 무소속 출마 아니면 정계 은퇴잖아 밖에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뭘 할까요, 둘 중에? 이제 본인이 최종 결단을 아마 할 거고, 이번 페이스북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안 올리는 이유도 지금 이제 고심 중에 있다고 하는 저는 그런 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뭐 김태호 전 지사도 그렇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아마 본인은 아직도 젊고 어떤 그 정치 인생이 많이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로서는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고 한번 지른다거나 무소속? 네, 무소속으로 그걸 지른다고 그럴 하는군요.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네. 혹시 당 지도부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 나오시라고요. 라고 이른바 지역구로 옮기는 사실 당 지도부가 계속 요구했던 거 서울 출마했잖아요. 네. 서울 출마로 뭐랄까요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그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이제 뭐 보수, 뭐 대통합, 그리고 또 이제 그 여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례를 그 매개로 한 연대가 성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영 대 진영으로 거대하게 지금 붙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코로나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 때까지 만약에 여러 가지 그 변수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MB 대통령 그 당선 직후에 서울 선거할 때는 거꾸로 거의 다 그 당시 한나라당이 거의 휩쓸었거든요. 예. 그런 바람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변수를 가지고 고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그 김태우 예비 후보는 뭐 무소속 나간다 했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서운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컷오프를 2번 당했지 거기 나동현이라고 하는 양산 시장이 오시기만 하면은 책임지겠습니다 해놓고서 함께 다니다가 한 2주일 전부터 안 보이더니 갑자기 저렇게 경선 지역으로 가고 컷오프를 시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홍준표 전 대표의 성향상 본인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제가 보기엔 김두관 민주당 후보 쪽으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그냥 물러설 성향의 홍준표 전 대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지역 과연 어떻게 네. 될지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정하지 않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 대구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인데 바로 길 건너에 서문시장이 있습니다. 그 서문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리고 전쟁 중에도 최근에 큰 대형 화재가 났을 때도 계속 문을 열었던 곳인데 닫았습니다. 도로가 한산하고 도시가 적막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만난 대구 시민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차분하고 침착하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대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감명을 받았다라고 칭찬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당협활동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당, 그리고 당과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의료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방역과 치료, 예방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지지율도 반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2.9%, 미래통합당이 27.8%, 국민의당이 1.7%에서 4.6%로 2.9%포인트나 반등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4.3%입니다. 민생당이 4.0%. 물론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떼놓고 보면 오차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라는 표현을 드리기는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의당이 1.7%였던 지난주 당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정의당과 지금 거의 그렇죠?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으니까 상당히 국민의당으로서는 당 지지율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저 4%가 있는 게 아니라 1%대에서 4%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그 의사 거의 현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먹혔다라는 것이고, 먹혔다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통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다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드디어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샀구나,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를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숨 내쉬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예. 그렇더라도 안철수를 지지하지 못했던 건 예전에 새정치를 기대하고 지지를 했었는데 지나보니 또 아니네 이랬던 분들이 공 떠 있다가 그래도 이렇게 무언가 말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다른 당 싫어서 찍어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안철수 대표의 지금 저 모습에 감동을 받아 찍어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위 여부가 아니라 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정치인들 지금 아직도 몇십 퍼센트 나온다고 안주하고 있을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저는 보여주는 지금 저는 그 수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결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도 막 정치적인 내심이 있겠습니다만 말로 끝나지 않고 저는 어떤 당이든 저렇게 행동으로 나서는 걸 보여준다면 지지 1%대 4%대를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잖아요. 그렇게 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서 교훈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하루 518명 증가해서 총 6,284명이 됐다는 속보 전해드리면서요. 신천지 측에서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 측에 120억 원의 현금을 계좌로 입금을 해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 측은 우리랑 사전 협의 없이 덜컥 입금했다는 겁니다. 되돌려 주겠답니다. 들어보시죠. 현금 입금이에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된 특별모금 계좌 통해서 입금을 한 것 같아요. 120억을 입금한 거는 확인이 되기는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큰 고액의 기부 같은 경우에 기부자가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할 건지 이런 협의 과정이 있는데 그런 이제 사전에 협의 없이 갑자기 120억, 그러면 이 120억 어떻게 할 걸까요? 사랑의 열매 측 입장도 취재가 됐습니다. 신천지는 뭐 어떠한 의도도 담겨있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은요. 이거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모금회 관계자. 신천지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20억 고스란히 돌려줄 방침으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천지 측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계좌번호를 요구했다고 해요. 근데 신천지 측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오늘이라도 계좌번호를 좀 신천지 측이 사랑의 열매 측이 알려주면 120억 돌려준다고 하는데, 고순덕 의원님. 네. 신천지 관계자 얘기 보고 왜 다시 돌려주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순수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만 120억 일단 입금은 됐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그거 갖고 좀 마스크 원단이라도 사서 대구 경북이나 정부에서 못 쓰는 취약자들한테라도 마스크를 주면 된다라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아니 그래도 어떻게 또 뭐 신천지 돈을 받아서 그러냐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만 변호사의 시각으로 볼 때 어때요? 사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황당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소액 넣은 분들은 돈만 넣고 이제 신경 안 쓰는 분도 계시지만 거액을 넣는 경우는 그 기부 목적을 밝히고 어떤 목적에 쓰는가를 되게 이제 조율해가지고 그 목적에 쓰는, 그래서 그 지정 기탁도 있고 이제 그 목적 없이 하는 그 기탁도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돈만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정식으로 기부된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뭐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때묻은 손으로 들어온 돈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클린 핸드로 지금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쓰는 이 돈으로는 부적합하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돌려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돌려주겠다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근데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신천지 측의 입장도 봤지만 그거를 왜 돌려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계좌번호를 안 주고 있다. 일단은 우리가 뭐 돈을 쏘고 싶어도 계좌번호를 알아야 쏘는 거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님? 제 생각에는 그걸 이제 뭐 계좌번호를 안 주면 갖고 있다가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때 정부가 가져가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뭐 세월호 같은 경우도 뭐 유병헌 씨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한테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과거에 이런 경우가 많았죠. 정치인들 후원할 때 사실은 돈을 빌려주는데 몇 프로 해줄게 할 때 받는 계좌를 안 넣어주는 그런 경우도 솔솔 돌려주지 못하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그 돈 받을 사람이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니는 수가 있어요. 이자 생기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법원에 가게 되면은 그 수령 거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공탁하면 또 그때 이제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글자도 나오고 있지만 구상권 청구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난번 이제 세월호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금년 1월에 그 1,700억 그쪽 돌려주라 이렇게 유병헌 일가에 대한 판결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구상권 이게 이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는 그 유병헌 일가가 그 세월호 선박을 운영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손해배상을 대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제 받게 됐는데 이번에 이만희 이 교주 경우에는 직접 책임보다는 정부가 조사를 해봐야지 책임 유무가 가려진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손해배상을 그 세월호처럼 한 게 아니고 방역비라든가 이제 불필요한 비용, 다시 말하면 그 명단을 감축하는 바람에 정부가 쓸데없는 조사 비용이라든가 방역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잘못이 가려지게 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청 박사님, 120억을 현금으로 한 번에 입금을 했다. 막대한 자금 동원용에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신천지 전체 재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일단은 뭐 헌금 규모 같은 걸 따져보면 현금 자산이 한 5,500억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 1조 이상이 된다 하고요. 부동산까지 하면 1조 3천, 4천억 정도가 된다고 추정이 되는데 뭐 이 120억 같은 경우가 이제 대구 지역에서 100억이 올라온 거고 중앙에서 20억을 넣은 건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지금 적십자사하고 재구호단체까지 하면 지금 기업과 개인이 800억 정도의 모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 좀 말씀드리면 고성 산불 때도 6개월 지나서야 이게 집행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지정 기부를 안 했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신천지 같은 경우도 저쪽으로 다 보내기보다는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책임이나 미안함이 있다면 거기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기부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좀 감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일 것 같으니까 이걸 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뭐 돌려주되 그것을 신천지에서는 좋은 쪽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우리 800억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수 있게 기부한 기업이나 개인들은 빨리 특정 그 목적으로 의료면 의료 아니면 생업이면 생업 아니면 뭐 우리가 뭐 마스크면 마스크 이런 걸 지정해 줘야 이게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죄송한 정말 짧게 한마디만 전 반대 의견 낼게요.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진행은 되겠지만 전 때묻은 손이라는 이야기에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처벌할 수 있었어요. 이제까지 없었어요. 오히려 전 신천지 돈이니까 써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히려 쓰자. 돌려주지 계속 말자. 신천지 교인들 우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외에 신천지들 전부 다 싹 다 조사하느라고 대구 시민들 검사도 못 받고 소문도 좀 나왔는데 대구 경북 지역 외에 신천지 신도들 중에 확진자가 1.7%밖에 안 돼요. 저는 뭐가 화가 나냐면 시간 없다 하도 그러셔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신천지 막 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신천지 교인들 먼저 다 혜택 주고 다 검사받게 만드느라고 일반 분들 다 피해봤어요. 신천지 때 묻은 돈 이거 우리가 그래서 빼서 어떻게 법적으로 차지할 수 없어요.
그냥 줄 때 마음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건 뭐건 기부금 나중에 공제 대상도 됩니다. 그들 세제 혜택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받고 지금 업체 횡령이니 뭐니 신청이 조사 들어간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불법이 나면 돈을 또 회수해 오면 돼요. 저는 왜 자꾸 신천지 욕을 하면서 계속 신천지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지지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흥분하기 죄송한데 너무 이렇게 한쪽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피해자분들이 지금 2번, 3번 울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진해서 왜 어떤 목적으로 내놓는지 그 목적까지 저는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급하면 전 기부한다는데요. 받아서 쓰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그때 기초생활수급자가 100 몇십만 원 성북구에서 갖다 낸 거는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물론 전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기초생활수급자 돈 100만 원 쓰신 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인데 뜻과 상관없는 돈은 또 돈이에요. 12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 지금 필요하다면 지금 유럽에서 마스크 수입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요. 수입 물량은 있는데 전 차라리 120억으로 유럽에서 마스크 좀 사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저 너무 좀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역으로 가는지. 뭐 개인의 의견들 다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뭐 장 교수님 죄송 안 하셔도 되고요. 신천지 혜택 보는 것 같아서.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더 속속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대신 행정조사로 강제 명단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행정조사를 통해서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현황, 그 다음에 교회 등 시설 정보, 그 다음에 교인들의 예배 출결 정보 등을 확보했습니다. 서버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의 포렌식 전문가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자, 재난본부, 질병관리본부 측에서는 신천지 측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는 방역과 도움이 안 된다라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강제적인 행정조사는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앞서서 장제원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강제수사의 실효성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서 강제수사를 지시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오가긴 했었습니다. 그 후폭풍도 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사세요? 검찰총장이세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이거 압수수색해라, 저거 압수수색해라 이런 전례를 만든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코로나19는 전례 없었던 감염병이죠.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 행정이겠죠.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사례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죠.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단속 강화 지시 등 전 법무부 장관 지시 사례 5건을 법무부가 근거로 든 겁니다. 그런데 해당 사례 중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지시한 경우는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해명자로는 그야말로 장관의 일반적 수사지휘 범죄에 속하는 것들이다라고 추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고요. 추 장관은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을 요구한다라고 조금 전 말했는데 그 근거가 편향적이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의 문제였다는 건데요. 질문은 신천지 명단의 신뢰성에 문항은 이렇습니다. 신천지 신도 명단의 신뢰성 논란이 있다. 어디에 더 공감하시냐라는 질문이었고요. 문항, 믿을 수 없는 명단이니 압수수색해라. 믿을 수 있는 명단이니 압수수색은 과도하다를 제시했는데 질문 자체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도 명단의 신뢰성에 논란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유도한 리얼미터의 질문이었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이제 여론조사할 때 앵커링 효과라고 해서 닻을 내려놓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저희가 다 돼가지고 앵커링 효과다라는 말씀까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네,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지금 2, 3말로 시작하겠습니다. 2, 3말로 들어오셔서 못다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 3말의 주제는 백두남에 왜 이러나 라는 겁니다. 특히 얼마 전 우리나라도 마스크가 좀 부족한데 북한이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과연 도와주는 거 적절하냐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2, 3말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